환율의 모든 것, 환율 질문 있어요의 정미영, 전승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유로화 탄생부터 유로 달러 환율은 과연 그러면 어떤 변수들로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움직여 왔느냐, 거기서 핵심적인 변수는 무엇인지 살펴본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미래로 가야 되겠죠. 결국은 앞으로 유로화가 어떻게 될 건지가 궁금해 하실 텐데, 앞으로 유로화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보는 데 있어서 사실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저희들은 이러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좀 특히 내년도 유로화를 관점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내용을 담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유로존이 일본화된다. 결국 성장하지 못하고 병자처럼 계속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들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기회의 이벤트로 좀 포착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조금 희망이 생긴 거네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위기가 기회가 되는 상황인데요. 과연 그러면 기회라고 보는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들 한번 보면, 어쨌든 다 뭐 유로존 나간다 뭐 그런다 하다가 이 전염병이라는 그런 팬데믹이 오다 보니까 결국 다 같이 통합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유로존이 막 회복기금 만들어서 돈 준다 하고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결국 통합의 원동력이 위기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그 통합기금이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그동안은 돈을 빌려줄 테니까 갚아라였는데, 이번에 기금에서 만들어진 돈은 그냥 정부에서 보조금 주듯이 주고 안 갚아도 되는 돈, 첫 번째 단추였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를 막 빚 갚아라고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기도 하는구나 라는 그런 신뢰가 좀 쌓일 수 있는 그렇죠. 이벤트인 것 같고요. 또 두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동안 계속 허리띠 졸라매라 다 빚 갚아라고 했다가 결국은 이제 재정 확대 기조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유로존 회복기금, NGEU라고 부르는데, 그 기금들이 앞으로 뭐 22년, 23년, 24년, 5년 정도, 6년까지 계속 이제 돈이 나갈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재정 긴축의 선두에 서 있었던 분, 메르켈 총리가 퇴임을 하면서 숄츠 총리가, 신임 총리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새로 구성된 연정이 3인당, 자민당, 그 다음에 녹색당, 뭔가 좀 약간 좌편향 돼 있고 약간 돈을 많이 쓰자는 그런 쪽의 당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유로존 핵심 독일이 뭔가 여유를 주지 않을까. 핵심적인 게 그 유로존의 재정 준칙이거든요. 그러니까 GDP의 3% 이상 적자를 보지 말아라. 그렇죠. 그 다음에 국가부채를 GDP의 60% 이상 보지 말아라, 이런 준칙인데, 코로나 때문에 내년까지는 일단은 그거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럼 23년부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완화해 줄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이 이제 내년도 계속 결정이 되네요. 이 숄츠 총리가 어떻게 의견을 주는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프랑스가 내년에 대선이 있어요. 벌써 준비를 다 됐네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바뀌고 그러면 돈을 좀 일단은 초반에는 쓰자는 그런 기조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전 22 총재인 지금은 이탈리아 총리인 드라기 총리가, 이분도 뭐 항상 뭔가 좀 색깔이 선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쓰자는 그런 입장인데, 22년부터 24년도 예산안을 내놨는데 거기를 재정 준칙을 완전 무시한 예산안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다 뭔가 국가들의 특징이 좀 돈을 좀 써보자, 이런 입장들을 가진 나라들이 많고, 독일도 뭔가 좀 약간 느슨해지니까. 그렇죠. 지난 10년 동안 허리띠 졸라맸는데 그 결과가 뭐냐. 오히려 더 궁핍해졌다. 그런 결론에서 나오는 변화 아닐까요? 그래서 좀 이제 다 같이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가 생기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사실 지난 10년간 유로존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는 뭐 빚값 나라이기도 하지만, 뭔가 세상을 주도하는 산업들이 유로존과 안 맞는 산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IT도 그렇고. 근데 이제 나오는 친환경이라든가 뭐 그런 산업들이, 그래서 유로존이 좀 뭔가 잘 모르지만 느낌에 잘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산업들이 경제적 가치보다는 뭔가 다른 가치를 더 좀 중요시 여기는 산업들 같거든요. 그렇죠. 유로존이 좀 그런 편이잖아요. 그렇죠. 효율성보다는 어떤 추구하는 어떤 환경이라던가 여건이라던가 이게 뭔가 경제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산업들이 주도하다 보니 지난 10년만큼 유로존이 완전 못하진 않을 것 같다 라는 막연한 기대. 여기다가 이제 중국이 올해부터 스탠스가 시진핑 막 전에는 뭔가 막 위안화 독재화시키고
세계 1등이 되고 싶고 그런 입장이었다면 이제 시진핑이 장기 집권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이제는 그냥 무리하지 않고 나는 이 정권만 유지하고 싶어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색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에 완전 편입되는 거 그때 목매지 않겠다. 네. 그래서 결국 퇴장이라고 했는데 성장을 주도하는 견인차 그룹에서 퇴장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뭔가 미국 말고도 한 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유로존이 뭔가 역할을 해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 또 미국하고 어쨌든 이제 친하니까 뭐 그런 막연한 기대감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유로존이 뭔가 지난 10년간 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대는 유지가 되고 있네요. 예, 그런 상황이고 사실 그럼 내년도 상황은 어떠하느냐? 사실 요새 그 달러 전망들 나온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달러 강세적으로 많이 얘기하죠. 강세로 전망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달러의 반대편인 유로는 당연히 약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가장 핵심적인 게 통화 정책인 것 같아요. 통화 정책인 것 같고 일단 이게 밸런스 시시인데 중앙은행들이 돈을 얼마나 뿌리고 있느냐. 이렇게 많이 뿌리면 통화가 약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은 조금 뿌리는 속도를 줄여서 뭐 시장에서는 내년 3월 이걸 끝내고 더 이상 늘리지 않는 이 차트상으로는 이제 스테이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거고 22는 사실 내년도 3월까지 그 팬데믹 긴급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는데 종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유로존은 그거 말고도 기본적으로 APP라고 계속 자산 매입을 해주던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살려놓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은 어쨌든 돈을 더 안 푸는데 또는 내년에 금리를 올릴 건데 22는 이제 돈을 조금 풀 거기 때문에 풀고 금리는 아직 올릴 여력이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가 이제 약세 압력을 받을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여기 제가 그 점으로 표시해놓은 구간에서 보시면 14년도 테이퍼링 했을 때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이제 자산을 더 안 늘리는데 유로존은 막 더 급하게 늘리는 그림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그림은 아닐 것 같고 또 코어 CPI를 비교를 해보시면 물론 이제 미국이 엄청나게 높긴 하지만 유로존도 꽤 올라오더라고요. 그러게요. 일본이랑 완전 다르네요. 네,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기대. 전처럼 뭔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금리를 내리는 건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약세 요인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반대로 가는 상황은 아닐 거다. 완전 디커플링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그 돈이 빠져나가느냐 베이직 밸런스 얘기인데요. 그 유로존의 경상수지 베이직 밸런스라는 거는 그냥 이게 실선이 플러스면 나라에 달러가 많이 남는 거, 외화가 많이 남는 거, 이게 마이너스면 외화가 좀 부족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상수지랑 직접 투자 순유입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직접 투자한 거 외국인이 우리한테 한 거 퉁친 거 그다음에 증권 투자 주식 채권 투자한 거 외국인 한 거 우리 한 거 네트한 거 이게 위에 있으면 달러가 더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가 베이직 밸런스가 많이 악화됐어요. 그렇죠. 역대급으로 경상수지는 뭐 여전히 흑자인데 해외 투자를 뭐 유로존도 막 돈 계속 더 많이 불었잖아요. 근데 또 내부가 별로다 보니까 자꾸 해외로 돈이 나가다 보니까 주식 많이 샀겠네요. 주식 채권 그런 것들 많이 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세 압력을 계속 받았어요. 근데 이 기조가 물론 이제 내년도 팬데믹 긴급 프로그램 끝나기 때문에 좀 강도는 약해질 수 있으나 미국이 또 금리가 더 좋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나가는 기조는 유지될 것 같고 핵심은 또 천연가스 가격이에요. 최근에 좀 진정되는 듯 했더니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또 최고치를 경신을 했더라고요.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 계속 빠지고 있는데 유럽은 거꾸로 가고 있죠. 그래서 유로존의 무역 수지를 보시면 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저 경상수지 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러니까 진정되지 않으면 부분이기 때문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뭐 이런 지정학적 이슈들이 계속 유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화정책 측면과 기초 수급, 수급이 별로 유리하지 않을 것 같다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다른 부분들은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블룸버그에서 기관들이 22년도 미국의 성장과 유로존의 성장을 전망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추이고요. 이게 회색이 위로 많이 있으면 사람들이 유로존 성장을 미국보다 좋게 본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내년도 미국보다 워낙 이제 올해 미국이 좋았기 때문에 뭐 미국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없기,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이긴 한데 어쨌든 미국보다는 유로존 성장을 다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네. 확신할 수 없지만 위드 코로나 하면서 진짜로 이제 우리가 정상으로 가는 국면이 그걸 희망을 하는데 그런 국면에서 글로벌 교역도 막 늘어나고 네. 해외여행 가고 그렇죠. 또 유로존이 서비스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면서 막 해외여행 오고 그러면서 유로존이 좋아지지 않을까. 코로나 상황도 좀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 중요하겠네요. 그런 그런 기대감이 지지해주는 부분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그 유로존 회복기금 NGEU라고 하는데 이게 내년에 집행이 많이 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유로가 막 그렇게 절망적이냐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내년도 달러가 달러 지수는 유로의 반대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러 지수랑 신흥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고민해 봤을 때 달러 지수 상승보다는 신흥통화에 대한 달러의 가치가 네. 더 상승 압력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로존은 이제 상승 압력과 하락 압력이 좀 혼재돼 있다면 신흥국은 확실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더 뒤처지는 그런 국면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를 한번 이제 보실 건데요. 뭐 차트 항상 중요하니까. 일단은 위쪽에 60주 이평선이 1.18, 120주 이평선이 1.15 근에 위치해 있고요. 달러가 강해지는 국면에 한번 1.1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1. 네, 1.08 하단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고 밑으로 내리 꼽는 게 아니라 한번 갔다가 다시 이제 반등하면서 상단은 1.18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유로 사야 되나요? 유럽 주식 사야 되나? 이제 그런 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주식은 잘 모르겠고 통화 측면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항상 시장에서 전망이 일치할 때는 그대로 흘러가지 않은 적이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올해도 달러 약세 다 전망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강세로 갔잖아요. 내년도 달러 강세를 많이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이 내용을 들여다보더라도 물론 표면적으로는 좀 유로의 약세 요인이 두드러져 보이긴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유로존이 여러 가지 변화를 꾀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장에 어떤 줄 수 있는 기대감 그런 것들이 유로화를 좀 하락을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뭐 유로가 확실히 강세다라고 가는 게 있으면 이제 유로화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라 환율을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 하실 거예요? 네. 당장 하실 거예요? 글쎄요. 약간 비중적으로 뭐 일부 가져가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막 당장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한번 기회를 계속 포착해 볼 것 같아요. 유럽 중에 어떤 괜찮은 자산이 있으면 통화 측면에서도 뭐 여기서 더 막 급락할 것 같진 않고 반등의 기회들이 있을 것 같으니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편에 걸쳐서 유로화에 대해서 좀 심층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번에는 엔화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